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김선철 교수님 도시점에서 약간 포커스를 시간 뽑기 해주세요. 오늘 도시점에서 시간 대응하는 발표를 맡은 김선철입니다. 저는 공식의 주제 발표에 앞서서 기본적으로 지금 도시와 건축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개념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키워드는 언택트입니다. 시장에서 유튜브 통해 가지고 물건을 배송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이 2020년 2월달에 필리핀에서 결혼식 사진이었는데요. 1928년도에 그림이 있었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변할 것인지 키워드를 읽어보시면 대명제는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택하는 것이 언컨택트로 바뀌고 글로벌리제이션이 디글로벌리제이션으로 바뀌고 가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관계에 대한 부분은 우리에서 미로 바뀌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중산층이 상당히 어려워진 부분이 가속화되고 있고 소득은 양극화되고 있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공유경제에서 독립경제로 바뀌는 부분이 예측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도시는 컴팩트시티를 많이 주장하고 있지만 1인 가구의 컴팩트시티는 계속 유지가 되더라도 스프로시티로 뭔가 좀 퍼져있는 그 다음에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는 도시로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공동주택의 가치에서 이제는 단독주택의 가치도 높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본적으로 아파트의 구조는 벽식에서 공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기둥식으로 바뀌는 것에 대한 부분은 특별히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주거 평면에 대한 기능도 개인 상공간이 가능한 그런 공간으로 넓혀지는 부분으로 확장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일반적인 분양은 평면 분양이었는데 이제는 높이도 강한 공간에서 오랫동안 거주하기 때문에 최적에 대한 분양도 검토할 시기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발코니가 이제는 더 개인적인 공간으로서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재발견되고 있고 테라스나 정원의 가치도 증대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상 빠르게 변하고 있고 시장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처해 있는데 여러 가지 규제를 통해서 시장은 상당히 어려워지는 과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시정비 사업의 어떤 이슈와 대응 방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개념과 법 체계를 간단히 말씀드리고 이슈와 문제점, 대응 방안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은 기본적으로 주거 기능, 삶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2002년도에 도시 및 주거 정법이 제정이 되고 2005년도에 재정비 촉진 사업이라고 해서 뉴타운 사업이 활성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과정 중에 2017년에 도시 재생 사업으로 소유주 정비 사업이 강화됐습니다. 그 사이에 공공지원의 역할을 하는 신탁사가 정비사에 참여하는 법도 제정이 됐습니다. 자, 도시 재생 사업의 법 체계는 기본적으로 도시 및 주거 정법에서 빈지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까지 도시 재생 사업으로 확대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이러한 과정상에서 최근 이슈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이슈 기사들을 검색해보면 재건축이라고 쳤을 때 사실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실거주 2년에 대한 규제입니다. 자, 이 부분은 상당한 문제가 되고 저도 재개발 재건축을 지금 30년 가까이 통합에서 일을 하면서 가장 강력한 규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710 대책 이전에 617 대책이 부동산 재개발 재건축 규제가 가장 강력한 규제라고 보고 있고 그 규제의 내용의 핵심은 결국은 실거주 2년입니다. 올해 12월까지 조합을 설립하지 못하는 단지에 대해서는 실거주 2년에 대한 규제가 적용이 되고 실거주 2년을 하지 않게 되면 분양권이 부여되지 않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 중에서 조합을 설립하지 못하는 사업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의 규제에 의해서 앞으로의 재개발 재건축, 특히 재건축 사업은 상당히 불투명해져 보입니다. 첫 번째로는 거주 이전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거주 이전의 자유를 박탈함과 동시에 기본적으로 여당이 지금현재 추진하고 있는 계약갱신 청구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압구정이나 열교 같은 경우는 다 추진이 단계에서 사업이 서 있는 상태입니다. 대규모 공급을 지금 주장하면서도 그 사업장을 세워놓고 올 연말까지 조합을 설립하지 못한다고 하면 분양권 주지 않겠다, 실거주 이전을 수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건 상당히 좀 모순된 일이죠. 실질적으로 50년 가까이 된 주택에 실거주 2년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수억을 들여서 리모델링하는 경우까지 발생하는데 오히려 더 환경 친화되지 않는 정책에 부합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실거주 2년을 실행하지 않으면 현금 청산되는 부분은 결국은 재산권의 침해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발을 통해 가지고 재건축이었던 개발 이익과 그다음에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받는 가치와 현금을 통해서 청산받는 가치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실무에서 있으면서 기본적인 가치 차이가 상당수 10% 20% 나기 때문에
현금 청산을 안 받고 분양권을 받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무조건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현금 청산 당한다는 것은 재산권 침해, 법적인 문제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세 번째로는 만약에 이러한 정책이 지금 현재 시행이 되고 있는데 2020년 12월 달까지 조합설립을 신청하지 못하면 분양권이 없다는 기준에 의해서 소유자들은 재건축에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분양권 없는 재건축에 동의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조합설립이 안 되는 사업자들의 재건축 사업자들은 오히려 이 규제 때문에 재건축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있습니다. 현금 청산자들은 출구 전략도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투기가를 주고 조합설립이 되면 조합원지 양도 금지되기 때문에 그 현금 청산자의 물건을 살 일반 매수자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사업 중단에 따라서 일몰제가 적용이 되면서 각종 사업장들이 지금 폐지되고 있습니다. 지금 더 독려해서 활발하게 재개발 재건축을 유지해서 공급을 늘려야 될 판에 이런 도입 해제를 통해 가지고 매몰 비용은 추가 비용은 나오면서도 공급은 중단되고 사업은 정지되어 있습니다. 자, 실제로 수도권 투기가지고 재건축 조합을 모든 아파트가 88개 단지 86,643가구가 됩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물량이고요. 이건 기존 물량이고 여기에 신축 물량까지 더하면 상당한 물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재건축 조합 설립하지 못한 재건축 단지는 사실상 중단되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요새 저희가 압구정동이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사업장 압구정동 전체 지역이 현재 추진 단계에 조합 설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12월까지 조합 설립한 사업장은 거의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압구정동 지구단 계획이 고시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조합이 설립되지 않으면 아마 재건축은 중단되고 여러 가지 큰 문제가 발생하고 소요가 발생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헌법소원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계신 분도 있지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그 조합설립하지 못한 당사자에서 여러 가지 소송에 대한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당장은 법률적으로 되는 거 어렵습니다. 이 핵심적인 이슈 외에 기본적인 이슈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정부는 그 서울 지역의 그 그린벨트 해제 대신에 재건축 재개발의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생각하는 민간 재개발 재건축이 아니고 공공 재개발 재건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규제를 완화해주고 여러 운영률의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을 때 과연 이게 활성화될 것이냐, 우리 현재 지금 표에 보는 것처럼 현행 대비 공공 재개발 진행하면은 한 14%가 인센티브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사업선도를 통해 가지고 실질적인 이익이 있느냐는 다시 한번 따져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또 이런 공공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진행하는 과정상에서 주민 간의 갈등에 대한 문제는 전혀 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주민 간의 갈등의 문제가 정비사업의 가장 어려운 요인 중에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자, 두 번째는 공공 재개발의 형평성과 실효성의 문제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공공 재개발은 임대주택 공급과 가격 안정이라는 목적을 갖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가격 상승의 원인을 제공합니다. 일반 분양은 50%가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을 한다고 하면은 주변 지역의 가격은 분명히 그 가격을 바로 밑으로 상승할 요인을 계속 쌓고 있을 겁니다. 물론 법률적으로 규제해서 누르고 있겠지만 이 부분은 엄청난 향후의 폭발을 이룰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특정 지역만 주택공급 활성화시로 지정해 진행하는 부분은 그 주변에 있던 이 지구에 지정되지 않은 일반 재개발 지역과 형평성의 문제도 분명히 발생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매우 민감한 문제고 이런 것들 결국 민원 화창이 발생을 했을 때 대응하는 부분은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비사업의 갈등 관리가 가장 관건이라는 바가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저소득 주민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 그분들을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입주할 때까지 비용을 지원해주겠다고 주장을 하지만 그 이후에 해결책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전무합니다. 그 다음에 미분양 손실보상에 대한 대안은 현재 없는 상태에서 정책적으로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최근 이슈 외에 기본적인 이슈도 있습니다. 자, 먼저 안전지대 이슈입니다. 이건 다 아실 겁니다. 안전지대를 계속 눌러왔는데 문제는 최근에 목동 국단지 안전지대가 통과가 됐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강의하면서 학생들한테 질문에 대해서 대답은 안전지대 통과할 수 없다. 현재 정부 정책으로는 통과하지 않을 것이다 했는데 통과가 되어버렸어요. 자, 이런 것은 재건축 시작에 심지어 튀기거를 쐈습니다. 지금 정부는 안전지대는 더 이상 막을 수 없다는 가정하에 안전지대 통과가 되면 정비계획이라는 단계에서 사업을 지연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더 많은 또 원성으로 리스크로 작용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정비구역 지정 부분에서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부분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현재 지어진 상태입니다. 자, 실제로 안전진단을 진행을 하다가 포기하는 사업장도 있는데 최근에 통과된 안전진단 사례를 놓고 다시 추진하는 사업장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업장들의 재건축 규제를 하기 위해서 정비계획 단계에서의 사업을 호출하려고 하는 게 계획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자, 서울에 약 한 10만 가구가 재건축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장들을 그대로 놓고 그린벨트를 오픈해서 그다음에 역세권의 공공 재개발 재건축과 인센티브를 통해 가지고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후에 재개발 재건축은 여전히 어디에서나 분양하면 청약도 잘 되고 있고 일몰지는 일부 4월달에 완화시켜줘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풀량입니다. 자, 이 부분 때문에 현재 지금 가장 대규모 재건축 사업장이었던 둔촌주공 사업장도 아주 강한 갈등을 겪고 있고요. 실제로 홈량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주민 간의 갈등에 대해서 정책을 여러 혼선이 있고 사실은 주민들은 요새 결정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세 번째는 소규모 정비 사업을 활성화시킨다는 정부 정책 하에 현재 지금 도시 재생 사업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으로 이 도시 재생 사업을 참여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데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에는 사업성이 확보돼야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다이스트 같은 경우는 출소하는 케이스가 거의 없습니다. 또 소규모주택에 대한 공사비가 높기 때문에 주민들이 부담감에 의해서 사업이 원만하지 않은 사업장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네 번째 이슈는 불균형 기계에 대한 부분은 아직도 잡히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공공의 지원을 받는 정비사업 방식도 침탈하게 참여한 정비사업 방식도 활성화된다는 문제를 말씀드립니다. 키워드로 말씀드리는 정비사업의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규제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이 사업장의 플레이어, 사업 시행자에 대한 부분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기존에 사시는 분들이 재정착을 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사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자, 규제 정책의 강화에 대한 부분은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사업, 정비사업이 바로 복잡한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이런 것들의 규제를 통해 가지고 공급을 누를 게 아니라 오히려 좀 완화해서 기본적으로 공급을 늘리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플레이에 대한 문제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시행자인 조합의 여러 가지 불법적 행위들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규제를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사업 절차상의 어려운 부분도 완화하고 그 다음에 체계적으로 장시간 동안 시스템도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사업 지원, 재정착률 하락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조합원의 분담금 납부 능력이 부족한 소유자들을 상대로 장기적으로 뭔가 스프레드해서 부담금을 납부하고 다시 한번 그 단지 내 재건축 재개발 통해서 입주할 수 있는 대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응 방안으로는 규제를 완화하고 공공지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금융 파생 상품을 통해 가지고 조합의 부담금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본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지금 노후화된 주택이 상당히 많다는 가정상에서 분양가 상한제는 적정하고 완화가 필요합니다. 또 분양가 상한제 외에 허브분양가 모든 심사가 분양가 상한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현실적으로 기준으로 완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원활한 상수를 위한 정비사업의 금융규제 현실화도 필요합니다. 재개발 같은 경우는 임대주택의 용도를 함정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고요. 재건축의 경우는 가장 중요한 안전진단부터 규제 완화를 통해 가지고 공고를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초과 이벤트 같은 경우는 부가 시점에 대한 조정이 일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공지원의 역할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민간이 참여했을 때 해당할 수 없는 자금의 지원부터 어려운 해결까지도 역할을 누려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공지원에 참여할 시기는 현재 지금 구역시정 초기 단계부터라고 하고 있는데 그 이전 단계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도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도시정비사업의 금융 파생 상품을 이동화해서 이런 부분이 조합원 분담금을 이동하고 파생 상품을 만들어서 조합원들이 분담금을 좀 더 장기적으로 나눠서 낼 수 있는 구조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수익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많이하고 1가구 2주택에 대한 여러 가지 세금 혜택부터 구조의 활용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본유지, 취득지, 기타 민량에 대한 상가에 대한 부분도 통합관리해서 이익을 확보해서 그 이익을 여러 가지 파생 상품을 통한 스프레드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중에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는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스프링 이펙트에 의해서 가격이 폭등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완화해서 주택시장을 안정화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감사합니다.